박순자는 쓰레기통 옆 젖은 박스 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파랗게 질린 신생아가 작은 입을 벌린 채 가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날은 2018년 12월 5일 밤 11시였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고수부지에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쉼없이 떨어져 내렸고 강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몰고 왔습니다. 박순자는 낡은 떡볶이 포장마차 앞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얼얼했지만 찬물에 그릇을 헹궈냈습니다. 하루 장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포장마차 뒤편 쓰레기통으로 음식물을 버리러 가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리는 이상한 소리가 귀에 닿았습니다. 끙끙거리는 듯한 짐승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소리였습니다. 순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들려왔습니다. 분명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놓인 택배 박스가 보였습니다. 젖은 박스 위로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박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작은 아기가 얇은 담요에 쌓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이었습니다. 작은 주먹을 불끈 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외투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차가운 몸이 옷 위로 느껴졌습니다. 얼음덩이를 안는 것 같았습니다. 담요 사이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별 모양 목걸이와 접힌 쪽지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짧은 문장이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순자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눈 쌓인 한강 둔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하얗게 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발자국도 이미 눈에 덮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점점 약하게 울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순자는 아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포장마차로 달려가 가스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아기를 불 가까이에 안고 몸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작은 손과 발을 비벼줬습니다.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기의 얼굴에 조금씩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도 조금 커졌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이 보낸 아이구나. 그래, 너를 살리는 게 내가 할 일이야. 순자는 아기를 꽉 끌어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가스불만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순자는 아기를 안고 성북구 자신의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에는 낡은 이불과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이곳이 전부였습니다. 아기를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전기장판을 켜고 온도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묽은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쌀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미음이 식기를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아기의 몸을 닦아줬습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작은 얼굴과 손발을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우야, 지켜줄게. 하늘이 지켜준 아이니까 지우라고 부를게. 순자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작은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입에 조금씩 넣어줬습니다. 아기가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순자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하고 밤에는 지우를 돌봤습니다. 잠은 하루에 3시간도 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웃을 때마다 작은 손으로 순자의 손가락을 잡을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문제는 출생신고였습니다. 순자는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출생증명서, 부모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 순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류 없이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순자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경찰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신고하면 지우는 보육원으로 갈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몰래 키우기로, 법적으로는 없는 아이로.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이에 애가 어디서 났대? 결혼도 안 했는데 말이야. 순자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조카예요. 잠깐 맡아서 키우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지우를 포장마차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낡은 유모차에 지우를 앉혀놓고 장사를 했습니다. 지우는 울지 않고 조용히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똘망똘망한 눈으로 손님들을 바라봤습니다. 손님들이 지우를 귀여워했습니다. 아이고, 이쁘네. 몇 살이에요? 엄마 닮았네요. 순자는 매번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지우에게 제대로 된 삶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끝나면 지우에게 동요를 불러줬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지우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순자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순자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지우가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세요. 2023년 봄, 지우는 5살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이제 67살이었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손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우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포장마차에 손님이 몰렸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정신없이 떡볶이를 끓이고 튀김을 튀겼습니다. 계산대에서 돈을 받고 거스름돈을 줬습니다. 그때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손님 23명이에요.
지금 17명 왔으니까 6명 더 올 거예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우야, 어떻게 알아? 지우는 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날씨 좋으면 보통 이만큼 와요. 그리고 저기 회사원 아저씨들 점심시간이 1시니까요. 신기하게도 그날 정확히 23명의 손님이 왔습니다. 순자는 지우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뭔가 달랐습니다. 숫자를 유난히 잘 기억했고 패턴을 읽어냈습니다. 계산도 빨랐습니다. 한 손님이 10,000원을 내고 급히 나가버렸습니다. 순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데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아저씨 돈 안 냈어요. 7,000원짜리 먹었는데 10,000원 안 줬어요. 순자가 확인하자 정말로 계산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손님 한 명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 아이 학교 다녀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어려서요. 남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근처 초등학교 수학교사입니다. 저 아이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수학 영재 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순자는 명함을 받아들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한데 형편이 어려워서요. 교사 강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생각해 보세요. 저런 재능은 흔치 않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우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출생신고도 안 된 아이를 어떻게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요? 며칠 뒤 강민수가 다시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지우에게 종이와 연필을 건넸습니다. 지우야, 이거 풀어볼래?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곱셈 문제였습니다. 지우는 잠시 종이를 보더니 금방 답을 적었습니다. 모두 정확했습니다. 강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알았어?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에 1,500원이에요. 10접시면 15,000원이잖아요. 할머니가 맨날 계산하는 거 봤어요.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우가 매일 포장마차에서 자신을 지켜보며 스스로 수학을 배우고 있었다는 것을. 손님 수를 세고 돈을 계산하고 재료 양을 가늠하면서 말입니다. 강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출생신고 문제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아이의 재능을 묻어두면 안 됩니다. 순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순자는 지우를 안고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너한테 아무것도 못 해줘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특별한 아이야. 꼭 크게 될 거야. 지우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작은 손에는 여전히 별 모양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2024년 가을, 지우는 7살이 되었습니다. 강민수 교사의 도움으로 특별 전형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출생신고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학교 측에서 예외를 인정해줬습니다. 그해 가을, 전국 초등학생 수학 경시 대회가 열렸습니다. 강민수가 지우를 추천했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자. 내 실력을 보여줄 기회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회 당일 순자는 낡은 옷장에서 제일 괜찮은 옷을 꺼내 지우에게 입혔습니다. 조금 큰 체크무늬 셔츠였습니다. 손수 달인 옷이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빗겨졌습니다. 우리 지우 최고야. 떨지 말고 내가 아는 대로 하면 돼. 시험장은 서울 강남의 큰 학교였습니다. 순자와 지우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부모들이 고급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괜히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당당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제지가 배부되었습니다. 지우는 연필을 꺼내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끙끙거릴 때 지우는 이미 절반을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1등 지우였습니다. 253명 중에서 만점을 받은 유일한 학생이었습니다. 강민수가 환호했습니다. 지우야, 해냈어. 순자는 상장을 받아든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한강변 포장마차 소년 전국 수학경시대회 석권. 사진도 실렸습니다. 지우가 상장을 든 모습, 그리고 옆에서 웃고 있는 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인터넷에도 기사가 퍼졌습니다.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고급 타워 팰리스. 46살의 남자가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호, 한국테크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부하 직원이 보낸 뉴스 링크였습니다. 회장님, 이 기사 한번 보세요. 준호는 클릭했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소년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별 모양 목걸이, 중앙에 초록빛 이 이니셜.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목걸이 디자인 도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7년 전 자신이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목걸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 첫사랑 이은서에게 선물했던 그 목걸이였습니다. 은서는 7년 전 연락이 끊겼습니다. 준호가 어머니의 강요로 정략 결혼을 선택한 직후였습니다. 은서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준호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설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의도 한강 포장마차를 찾아주세요. 박순자라는 사람과 지우라는 아이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다음 날 오후 포장마차 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췄습니다. 준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포장마차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떡볶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지우가 평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왼손으로 연필을 쥐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쪽에 쌍가가 있었습니다. 이마가 반듯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순자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준호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 주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지우를 따라갔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우가 천진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준호는 한 입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우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우가 목을 극적이자 목걸이가 티셔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별 모양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을 오가며 생각했습니다. 목걸이, 왼손잡이, 쌍가, 수학 천재,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다시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강민수 교사도 함께였습니다. 강민수가 지우와 놀아주는 동안 준호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지우의 옷에 묻은 머리카락 한 올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티슈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유전자 검사실. 준호는 비밀리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과 지우의 머리카락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준호는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임원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밤에는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위스키 잔을 기울였습니다. 7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은서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카페 앞에서 헤어지던 순간, 은서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던 표정, 준호야 사실은 하다가 고개를 저었던 모습, 혹시 그때 은서가 임신 사실을 말하려 했던 걸까요? 준호는 사설 탐정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은서라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7년 전 마지막 행적까지 전부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는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기 힘들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친자관계 검사 결과입니다. 유전자 일치도가 99.99%입니다.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확실합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확실합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서류를 적셨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은서야, 우리 아들이 살아있었어.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날 밤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이은서 씨의 친구를 찾았습니다. 준호는 곧장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서가 7년 전 12월 5일 밤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사고요?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뺑소니였어요. 산길에서. 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왜 그 길을 갔습니까?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외할머니 기일에 산소를 다녀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은서가 그날 아기를 데리고 갔었어요. 생후 100일쯤 된 아기였어요.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아기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경찰은 아기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어요. 준호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서가 아기를 어딘가 안전하게 숨긴 뒤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순자가 발견한 것입니다. 한강변에서 납골 땅이 어디입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준호는 곧장 차를 몰고 경기도 용인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 납골 땅에 도착했습니다. 3층 건물이었습니다. 관리인에게 은서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3층 동쪽입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발소리만 텅 빈 건물에 울렸습니다. 은서의 위패를 찾았습니다.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은서의 얼굴. 준호가 알던 그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준호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은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와 아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제 알았어.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내가 꼭 지킬게. 약속할게.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7년 전 12월 5일 밤 뺑소니 사건을 조사해 주세요. 모든 기록을 찾아주세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뒤 비서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CCTV 영상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검은색 SUV가 은서의 뒤를 따라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차량이 사고 이틀 전부터 계속 같은 구간에 나타납니다.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차량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비서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차량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소유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테크그룹법인 차량. 사용자 정명이 준호의 어머니였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다음 서류를 건넸습니다. 협박 편지 사본이었습니다. 그 남자 곁을 떠나라. 안 그러면 후회할 것이다. 인쇄된 글씨였습니다. 편지 봉투에 찍힌 소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테크그룹 본사 근처 우체국이었습니다. 발송일은 7년 전 11월이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은서를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정략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회사를 위해, 가문을 위해. 폐차 기록도 있습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비서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고 일주일 뒤 급하게 폐차 처리되었습니다. 수리 기록 없이 바로 폐차장으로 보내졌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변호사를 불러주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사흘 뒤 준호는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살인 교사, 증거인멸, 협박. 모든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CCTV, 차량 기록, 협박 편지, 폐차 기록, 목격자 진술. 그날 저녁 경찰이 대치동 저택으로 왔습니다.
정명희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명희 씨,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정명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내가 나를...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닙니다.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뉴스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한국테크그룹 회장 모친 긴급 체포, 7년 전 뺑소니, 사건 재수사, 재벌가 권력 범죄 충격.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준호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어떤 권력도 범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정명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CCTV와 차량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 준호는 법정을 나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은서야, 이제 조금은 마음이 편하니?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은서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순자와 지우가 저녁 장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지우는 제 아들입니다. 순자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의 숫자들이 선명했습니다. 99.99%.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7년 전 제 약혼자가 지우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지우를 살려주셨습니다. 키워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순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이제...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를 데려가시는 건가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가시죠. 할머니도 저희와 함께 사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이 자리가 맞습니다. 지우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합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지우의 진짜 어머니입니다. 함께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순자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지우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지우야, 오늘 오신 분이 내 진짜 아빠야.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여기 남아야 해. 너는 아빠랑 가야 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요. 할머니랑 같이 있을 거예요. 작은 손으로 순자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순자는 지우를 꽉 안았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여기 있을게. 전화하면 언제든 받을게. 보고 싶으면 오면 돼. 두 사람은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의 차가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지우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챙겨준 옷가지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차에 오르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창문에 손을 대고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마당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억지로 웃었습니다. 잘 가, 지우야. 건강하게 지내.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순자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강남 타워 팰리스에 도착한 지우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높은 천장, 넓은 거실, 반짝이는 샹들리에.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리웠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순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 순자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밥 잘 먹었어?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순자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14살이 되었습니다. 명문 중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순자와 통화했습니다. 어느 날 기자회견장에서 지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셨고 키워주셨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모시러 가자. 지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2031년 봄, 지우는 23살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여러 대학원에서 전액 장학금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를 돕겠습니다.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구자의 길도 좋지 않겠니?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께 보답하고 싶어요. 지우는 한국테크그룹의 평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이력서에는 학력만 간단히 적었습니다. 동료들은 지우가 회장의 아들인 줄 몰랐습니다. 지우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일했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이제 27살이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에서 뛰어난 성과를 냈습니다.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준호가 발표했습니다. 신임 반도체 부문 총괄 전무를 소개합니다. 민지우 전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지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다음 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테크그룹 회장 장남 정격 발탁. 7년 만에 귀환. 지우의 과거 이야기도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한강변 포장마차에서 발견된 아기. 떡볶이 할머니가 키운 수학 천재. 그날 오후 지우는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혼자 차를 몰고 여의도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포장마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77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지우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우는 다가가 순자를 꽉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제 힘으로 모시러 왔어요. 거절하셔도 그냥 모셔갈 거예요. 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서로 그리워하자. 그날 저녁 준호도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세 사람이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우가 주방으로 들어가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매콤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만들었어요. 지우가 떡볶이를 내왔습니다. 순자는 한 입 먹고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맛있다. 준호도 먹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단칸방에서 짐을 꾸렸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가지, 사진 몇 장, 지우의 어릴 적 물건들. 지우가 운전한 차에 순자가 탔습니다. 타워 팰리스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커다란 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만을 위한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럴 필요 없는데.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예요. 당연한 거예요. 준호는 순자를 한국테크복지재단 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순자는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포장마차 운영 경험을 살려 자립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거실에서 세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문 사진사가 왔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준호, 순자, 지우가 나란히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이 인화되어 거실 벽에 걸렸습니다. 큰 액자였습니다. 그 옆에 작은 액자가 하나 더 걸렸습니다. 은서의 사진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하얀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는 모습. 지우는 두 액자 앞에 섰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도 행복해요. 아빠도 웃어요. 다 지켜보고 계시죠?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거실 화분에 핀 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꽃잎 하나가 떨어져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지우는 매주 일요일 순자와 함께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옛날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억은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 그때 저를 주워주셔서 감사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머니를 살려줬어. 너 때문에 할머니가 행복했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반짝이며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하얀 꽃잎이 두 사람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저 멀리 준호가 걸어왔습니다. 손에 따뜻한 음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우야, 이거 드세요. 세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